오늘은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와 자산시장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로 국제경제 연구하고 있는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연구하고 있는 안유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중요한 그리고 네. 아주 유익한 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네요. 10월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11월에.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안유아 경제투자로 유튜브가 10만을 돌파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옹달 책방은 워낙 70만 넘어가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10만 돌파를 했으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거의 무료로 오늘 사실 다루는 이슈들이 자세하게 강연으로 제가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듣고 부족한 분들은 10월 16일에 한번 오셔서 강연을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영상 첫 댓글에 그 링크랑 뭐 장소나 이런 것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미국 경제부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요. 3.0%를 기록해서 상당히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현재 좀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이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데이터. 그래서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질문하신 걸 답해드리면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중요해요. 1%, 2%, 3%는 뒤에 뭐가 있냐면 취직 인구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 GDP에 따른 개인 효과라고 해요. 일자리 개인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성장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면 200만 명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금융이나 이런 우리가 좀 실물 경제보다 제조업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 쪽이 좀 약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GDP가 현재 27.9조 달러, 제가 2023년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코바이드가 2020년에 폭발했잖아요. 당시에 미국 GDP가 얼마였냐면 20조 달러였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지금 3년 동안에 7.9조 GDP가 7.9조 늘어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7.9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큰 수치요. 한국은 지금 2조 달러 될까 말까 이런 거니까 7.9조가 늘어났다라는 건 GDP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동시에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채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GDP가 지금 한 7.9조 3년 동안 늘어나는데 부채 여러분 맨날 그 미국 경제한 부채 문제가 나오잖아요. 동기간에 부채를 보면은 부채가 10조 늘어났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코바이드가 시작될 때는 부채 규모가 23.2조 달러였다가 올해 데이터, 작년 데이터로 2024년 말하면 33.2고요. 지금은 3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동일한 기간에 대비하면 작년 말이 33.2조 달러니까 3년 동안에 10조 달러 늘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죠? 7.9조라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10조 달러라는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제 성장은 중요하다. 근데 이 경제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방금 준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은 뭘 캐치해야 되냐면 경제를 성장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일으켰구나.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GDP를 볼 때 밑에 부채 규모를 나누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1달러의 부채가 가져올 수 있는 GDP 성장률이 GDP 규모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1달러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대출을 일으켰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GDP 규모.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1달러로 GDP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조 달러 만들었다 이러면 지금 동일한 레버리지를 1달러를
부채를 일으키며 지금 0.54달러 GDP밖에 못 맞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물건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3% 성장률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이것도 봐야죠. 근데 플러스 이 성장이 가져오기 위해서 오는 부채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개 놓고 말하면 내가 1억 빌렸어요. 돈을 1억 빌려서 내가 사업을 했어. 1억 빌렸는데 1억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그럼 내가 적어도 1억 천 돼야 내 1억을 하고 천을 남기는데 예를 들면 그걸로 만들어내는 게 1억 빌렸는데 뭐 9,500만 원이다. 500만 내가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이 돌아갈수록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만들어지는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일이 나죠? 두 가지 결과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폭등하겠죠. 달러의 그 신용이 줄어들겠죠. 달러가 이게 물건 사는 가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예,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뒤에 질문에서. 그래서 일단 볼 때 GDP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만한 성장을 부채를 어느 만큼 가치 데이터를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가짜 성장, 뭐 부채로 만든 성장 이런 맞아요.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채 함정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 그거를 이제 만약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렇죠.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첨단 산업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아주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반드시 따라서 봐야 되는 게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가냐. 그걸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세요. 왜냐면 이게 의외로 심지어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학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걸 먼저 틀을 해야 미국 경제도 보고 중국 경제도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도 보이고 한국도 보여요. 근데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냥 숫자로 보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숫자 봐야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주는 함의를 여러분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왔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오기 전에. 자, 일단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돌아가려면 뭐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일단은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 돈이 시중에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중에 돈은 먼저 미국 놓고 말하면 미국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달러를 누가 찍어내냐. 우리 보기에는 일반 사람 누가 찍어내냐면 그럼 누가 뭐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 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 말이 어폐가 좀 있어요. 미 연준이 돈을 찍어낸다란 말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 설명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눈에는 미 연준이 달러 찍어내요.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미 연준이 마음대로 또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1913년 12월에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준비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미 연준이라는 기구가 생겼고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화폐 발행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발행 권한은 가졌는데 이게 화폐 실제 돈이 있잖아요. 한국은 조폐공사가 찍어내잖아요. 원화를. 근데 미국은 재정부가 찍어내요. 돈은 우리 보기에 미 연준이 찍어내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폐는 발행하는데 가서 이 돈을 딱 찍어내는 거는 미국 시중 재정부가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연준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는 게 아니고 찍어내려면 미국 정부의 재정부에다가 뭔가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담보로. 예를 들면 이게 1억 달러짜리 채권이다. MBS 주택담보대출이다. 1억 달러. 그러면 그걸 재정부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재정부에서 이게 그래 1억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라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 연준이 1억 달러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달러 발행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1억 달러만큼 상하은행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연준이 돈을 발행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보로 잡을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담보로 받는 자산이 뭐냐면 옛날에는 금이었어요. 무조건 옛날에는 브레튼 우드 체제 알죠? 무조건 금이었어요. 그래서 1온스당 35달러. 그게 뭐 그냥 금으로만 이렇게 그게 가능했는데 금을 주장하다 보니까 금이란 거는 채굴량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가 막 커지는데 금으로만 담보로 잡으면 내가 발행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에 물건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래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만큼 금 채굴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1970년 정확하게 8월 10일 닉슨이 폐기합니다. 이제는 금을 담보로 안 하겠다. 그걸 브레튼 우드체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부터는 뭐든지 자산은 다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금도 가서 담보를 해서 재정부에 담보를 해서 발행할 수가 있고 혹은 주식이나 채권도 돼요. 근데 주식은 좀 위험하니까 주식보다 주로 채권을 해요. 근데 이 채권 중에서도 안전한 채권을 주로 할 거 아니에요. 담보로 잡는 게 재정부에 등록하는 게 하면 주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우리가 MBS라고 하죠. 몰기지라고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그거만큼 발행 권한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누군가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는 정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걸 국채라고 해요. 그러면 미 연준이 국채를 담보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누가 사가냐면 연준이 사가는 거죠. 그래야 그걸 담보로 이렇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또 누가 발행할 수 있냐면 회사도 발행할 수 있어요. 회사채. 그리고 개인들이 주택을 사면서 또 채권을 발행한 거죠. 그게 모기지 대출인 거예요. 그게 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미스터 김 예를 들면 우리 그 상호은행 가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게 상호은행이 대출이 있잖아요. 그 상호은행에서 그 대출을 연준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에서 자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정부에 가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1억 달러면 1억 발행권을 가져오는 그래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연준이 화달러를 발행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을 주로 어디서 사냐면 채권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채권시장에 누가 들어가 있어? 상호은행도 들어가 있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서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요까지 지금 따라오셨으면 두 번째 발행했어요. 그러면 돈을 1억 달러를 발행하면 보통 그게 시중은행에 먼저 들어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중은행이 그 돈을 어떻게 하냐가 이게 돈이 화폐 승수해서 더 많이 막 돈이 생기냐 아니면 돈이 안에서 돈이 하는데 만약에 시중은행이 1억 달러를 지금 갖고 왔잖아요. 중앙은행에서부터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게 미스터 김이 가서 혹은 다른 기업이 와서 대출해 갔어요. 그럼 대출해 가면 그 돈이 시중에 불린 거죠. 그래서 그 대출해 간 걸로 막 이렇게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면은 이런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이 임금을 받잖아요. 그럼 또 임금 받으면 소비를 하죠. 그럼 소비가 또 확대되죠. 그럼 또 소비가 확대되면서 또 그걸 소비를 제공한 그 기업 돈 벌면 또 거기서 또 그거 종사해서 이러면서 그 돈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제가 막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화폐 승수 효과라고 해요. 보통 승수를 계산할 때 금리분의 1을 하면 돼요. 0.1% 금리면 승수효과가 10%인 거죠.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중은행이 만약에 이 돈을 갖다 생산성 활동에 대출해 준다 이러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GDP가 성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봐요. 예를 들면 와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내년에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하는 그거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기대예요. 기대 심리. 돈을 언제 써요? 내가 돈을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돈을 쓰지. 돈 들어올 때 없는 애가 돈 써요. 이것처럼 경제에 대한 비관적이면 개인도 소비 안 하고 기업도
생산 대출 안 해가요. 그러면 그 화폐 발행을 했어 1억 달러를. 그 시중은행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대출을 안 해가. 소비 대출도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없고 기업도 대출을 안 해가.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겠죠. 멈춰져. 네. 그러면 시중은행이 돈은 많아. 근데 돈을 안 도출해가. 근데 이 돈을 안고 있는 자체가 폭탄인 거예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자꾸 굴려야 이렇게 이자가 세게. 시중은행 이럴 때 뭐 하냐면 이거 기관 투자라고 해요. 이런 애들 주식사기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미국 금융시장의 가장 투자자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냐면 금융 계통에서 도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돈을 풀수록 주식시장만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근데 주식시장만 올라가는데 이게 기관 투자가 보니까 개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기관 투자는 시대적 흐름하고 세계 흐름하고 미래를 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미래의 기술적인 주식을 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나스닥, 주로 엔비디아, 테슬라,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주식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면은 S&P 500 인덱스, 나스닥 지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1년 데이터, 지금 1년 데이터, 후 3년, 5년 데이터 보면 계속 빨간 수익률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경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미국 GDP가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이 안에서만, 금융계통 안에서만 도니까 생산성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이전에는 이게 다 이 돈이 발행만 하면 생산성으로 갔어요. GDP가 막 성장하고 거기서 일하는 블루칼라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소비를 많이 하고 경제가 폭발 성장하다가 어느 80년대 이후부터 이 사람들 월급이 너무 올라가니까 미국 이게 제조업을 아웃소싱 한 거예요.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기술만 하고 제조는 아웃소싱하고 주로 아웃소싱하게 일본, 한국, 중국, 지금은 동남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돈을 빵 찍어내면 그 돈이 주로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금융 안에서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뭐가 올라가요? 금융시장만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계속 보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늘 했어요. 미국 경제도 암이 있고 중국 경제도 암이 있다. 사람의 암이 걸리듯이. 그래서 미국 경제 하면은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중심에 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미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활질이 팍 떨어진다. 왜?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냐면 한국말은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버는 돈을 배당을 이렇게 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포지션이 엄청 많이 노출이 되는데 주식시장이 왈 무너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의 연금들이 다 수익률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면 그 사람들 노후를 책임지는데 뭘로 노후를 줘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복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 사회가 돌아간 거. 그러니까 미국은 죽어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제가 뒤에서 중국 경제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국은 이게 부동산인 거예요. 중국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부동산이 한 거예요. 그 부동산이 예를 들면 원래는 이 부동산이 1억 원, 한국도 1억 원 충분한데 이 집이 이게 지금 10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1억 원이면 은행가 대출하면 5천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막 돈이 몰리다 보니까 1억짜리 집이 10억짜리 집이 됐어요. 그러면 은행가 대출했더니 5억이 대출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 이게 계속 누군가가 이 집을 10억짜리 집을 또 15억에 사주면 이 경제가 계속 가는데 이게 부동산이 중국도 고령화하고 사람들 안 사잖아요. 빡 떨어지니까 이게 은행에 대출을 5억까지 해줬는데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은행도 손실 1억 받고 집 산 사람은 더 손실을 받죠. 왜냐면 이게 완전 손실이 그냥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그렇게 실패한 건 상관없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다 이게 부동산 금융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조혈 기능을 하죠. 우리가 화폐를 찍어내는 기능을 조혈, 사람 말하면 혈액이 도는 거 말하죠. 조혈 기능이 멈추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 못 가는 거죠. 지금 중국 경제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 경제로 돌아오면 일단 제가 화폐 발행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읽으려면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상업은행이 그걸 생산성 있는 생산성 기업에 투자를 해주거나, 그러면 GDP가 증가한다. 왜냐면 생산성 투자를 했으니까, 혹은 소비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 소비를 하니까, 그게 주택담보대출, 이게 다 그게 소비 확대되니까 또 거기서 건축업자가 돈 벌고 이러면서 또 집을 사면 또 TV도 사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돌아가니까 이런 데 가면은 GDP가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수익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생산자, 소비자 다 경제 기대를 이렇게 암울하게 보면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세미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암울하게 보면 이 두 경제 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풀었는데 안 돌아. 지금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했잖아요. 5.25에서 5% 됐는데 그게 그 돈이 0.25%만큼 풀렸을 거 아니에요. 싸게 대출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금융 안에서만 도는 거죠. 상업은행, 주식사, 금융, 최고 요 안에서만 쟤네끼리 돌고 그다음 미국 국채는 점점 많이 발행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아까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언제 발행하냐면 경제가 나쁘다 할 때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뭐 해요? 발행해가지고 그 돈을 조달한 다음에 뭐예요? 길을 닦고 뭐 로시설 수리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군인 월급 주고 정부 월급 주고 하면 이 사람들 월급 받아가지고 또 가서 소비하고 또 인프라 건설하면 또 거기 일하러 노동자 이러면서 경제를 이렇게 침체될 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만약에 기업하고 소비자가 다 경제를 암울하게 봐. 그래서 돈이 풀렸는데 안 움직여. 금리를 5.25에서 5% 떨어지면 대출을 해가야 되는데 대출 안 해가. 왜? 미래를 암울하게 보니까. 그러면 이때 누가 움직여야 돼요? 개인도 안 움직이고 가게도 안 움직이고 기업도 안 움직이면 이럴 때 정부가 움직이는 거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지고 막 길을 또 닦고 막 하는 거죠. 막 인프라 투자하고 막 소비에다 막 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야 경제에 도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경제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계속 안 움직이면 개인과 기업이 아니면 중앙은행이 정부가 계속 국채 발행 어떻게 해요? 돈이 계속 금융 안에서 돌고 국채 발행은 계속 되고 GDP 생산성은 올라 안 가고 여기는 멈춰 있고 계속 안에서 그냥 주식사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경제 논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폭탄이 되는 거지. 주식상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 폭탄을 계속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래야 이게 계속 근데 지금까지 미국 경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이게 논리가 통했냐면 누가 이거 사주냐면 이게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누가 사줘요? 당연히 미국에 있는 뭐 기관들이 사지만 걔네들도 사지만 실제 누가 사줘요? 외국 투자자들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 외환보유 이게 4조 달러였잖아요. 한국도 외환보유 몇천억 달러잖아요. 이런 돈들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종이돈 다 그냥 허잖아요. 예. 종이돈 아무 가치가 가서 뭔가 자산을 사야 되니까 한국은행도 미국 채권시장 들어가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가서 미국 거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 국채 사니까 미국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군가는 항상 와서 그걸 사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는 여기는 안 돌아가도 이게 생산이 안 돌아가. 다 아웃소싱 했잖아요. 안 돌아가도 이 안에서만 돈이 계속 돌 수 있는 게 달러라는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모든 거래에서 다 달러를 쓰니까 어느 나라든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한국처럼 무역 중심의 나라들은 달러를 있어야 석유를 수입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항상 있으니까 외환보유 예매했으면 가서 달러 국채를 사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땐 빨리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축통화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달러로 표시되고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항상 200몇 개 나라에서 미국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주식도 사주고 채권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 금융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실제적인 경제 창출은 누가 해야 되냐면 실물 경제가 해야 돼요. 근데 개인하고 옛날에는 개인들이 막 대출하며 소비했는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 돈 안 써요. 요즘에 옛날엔 썼어요. 막 대출했었잖아요. 근데 개인도 안 움직이고 기업도 안 움직이며 움직이게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하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33조부터 지금 35조 2조 넘게 국채 발행한 거예요. 정부만 움직이는 거지. 정부 움직여서 돈이 또 발행이 되고 그 발행한 국채를 또 연준이 사가서 또 재정부에 등록해 또 발행하고 또 미국에서 또 국채를 발행해서 또 이게 연준이 사 또 담보를 해서 이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할 수 있냐 안 해가 그 자기 집권 시기에 미국 경제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게임이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젠가는 이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국채 발행 못 해. 그래서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정부 국채 발행, 야당은 못하게 하고, 여당은 국채 발행하겠다고, 야당은 못하게 왜? 얘네 안 움직이는데, 정부까지 안 움직이면 그 임기 내 경제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는 십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높여주냐, 안 높여주냐가 그 임기 내 내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경제는 누가 봐도 건전하지 않은 경제인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되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반복으로 들으세요. 근데 또 안 되면 10월 16일에 오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3% 앞에 그 부채로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페드가 뭐 지금 금리를 이렇게 지금 계속 인하해서 내년 말까지 한 3%까지 간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답이 나왔잖아요. 결론은 경제는 기대고 심리예요. 기업가들 그렇잖아요. 기업가들하고 개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냐.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안 움직이면 미국도 경제가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 기업하고 개인들이 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국채만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까지 안 하면 서니까 경제가. 경제의 주체는 세 개입니다. 정부, 가계, 기업.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이는 경제가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될수록 중국도 지금 그래요. 경제가 안 좋다 이러면 어때? 다 축소하는 거죠. 10번 나가 외식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기업도 그렇죠. 원래 투자를 원래 내가 LA 있던 투자, 예를 들면 워싱턴에도 원래 공장 2개 할 거 경제가 안 좋다는데 좀 지켜보자 안 하고 이래 축소되죠. 그래서 초양극화 현상이 점점 일어나는 거고 디플레이션 현상까지도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뭐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가 좋아지냐는 다른 문제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논리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답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누구 좋은 일이에요? 금융시장 안에 좋은 일인 거죠. 네. 왜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돈이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들이 투자해봐도 돈 번다는 보장이 없으면 누구까지 주식시장에 들어온지 알아? 기업들도 주식시장에 들어와. 왜냐면 내가 제조업을 해서 옛날에 수익률이 뭐 ROE가 예를 들면 우리 ROA가 예를 들면 한 10%였다 합시다. 높은 건데 지금 ROA가 막 5%야.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 5%를 줘. 누가 생산 활동해요? 그렇죠. 기업들도 안 하죠. 내가 확대 재생산 할 것 안 하고 그 돈을 그냥 은행에 예금하든지 아니 지금 금리 계속 들으니까 은행 예금을 안 할 건데 그럼 생산성 투자할 거 아니죠. 그 은행 예금 어서 금리 낮게 주니까 안 하고 그 돈 갖다 어디 가요? 다시 주식시장에서. 왜? 주식시장에 돈이 빨리 오니까. 빨리 버니까. 심지어 생산자들도 주식시장 오고 개인들도 오고 기관들 오고 주식시장이 그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갔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달러는 이래요. 달러의 논리는 옛날에는 달러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는 금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가 정확하게 1970년 8월 15일에 닉슨이 폐기를 선언하잖아요. 못한다. 어서는 달러는 순수 신용으로 간다. 근데 누가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석유에다가 폐기시켜 놨잖아요. 사우디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석유 달러라고 하잖아. 오일머니.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석유는 모든 나라가 다 쓰니까 달러가 신용이 딱 생겼죠. 누가 받쳐주죠? 석유가 받쳐주는 거예요. 오일이 받쳐준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전기차를 하겠대. 중국이 원래 친환경에 되게 속적이다가 지금 시진핑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요. 여기에는 달러 헤게모니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다 전기 자동차로 생각해봐요. 우리 가설 모든 자동차가 석유 자동차가 아니고 다 전기라고 생각해봐요. 그 전기는 우리가 꼭 석유를 써서 전기를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요즘에 원자력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예요. 그러면 석유 수요량이 제일 큰 석유 소비가 뭐예요? 줄어들겠네요. 예, 자동차죠. 그러면 석유 소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는 어제는 석유도 질수록 적게 쓰려고 해요, 다. 그러면 석유 폐기된 달러의 가치가 신용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는 그럼 또 미국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큰 나라니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해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똑같은 말 하잖아요.
중국 전기차 사지 마. 그리고 전기자동차 원래는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까지 전기자동차를 이제 못 달리게 한다. 2030년부터 거리에서 전기자동차 못 달리게 한다했어요. 원래 석유 자동차를 다 전기자동차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잠깐 스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일이네. 이랬다가는 전기자동차를 못 달리게 하면 다 전기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자기네 제일 잘하는 게 유럽이 제일 잘하는 게 자동차 만드는 일이잖아요. 특히 독일이나. 근데 제일 잘하는 게 석유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 자동차 못 달리게 하면 자기네 원래 밥 먹던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은 중국이 이제 전기 자동차 제일 잘하니까 밥그릇을 중국한테 다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연착륙이 안 되네. 이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다 전기 자동차 중국 거 일자 쓰지 마. 그 다음에 덤핑세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석유 자동차 아니다 계속 쓰자. 계속 써서 결국 뭐 친환경 아직 됐고 일단은 이렇게 친환경 이슈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 고민한 게 달러를 이제 또 어디다 폐거해놔야지. 그래야 달러 신용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한 게 미래는 뭐가 핵심이지? 이래 봤더니 반도체예요. 왜냐면 생각해 모든 게 요즘에 로봇이잖아요. 모든 게 AI 로봇이면 실제 핵심이 뭐예요? 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칩이 담보자산으로 달러 신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는 게 뭐예요? 아메리칸 퍼스트. 반도체 공급망 확 완비화. 다 미국 와서 반도체 해라는 거죠. TSMC 그렇잖아요. 무슨 삼성전자, SK 다 미국 와. 무조건 미국 안 오면 너는 그냥 죽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달러를 뭘로 저는 받침해줘요? 제조업인데 그 중에서도 미래 기술, 칩, 반도체가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런 게 숨겨져 있는지 몰라서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캠 한 8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요점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면 숫자로 보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뒤에 배경 알고 보면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GDP 성장이 3% 이상 했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실업자 인구수가 줄어들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금리가 5%에서 3% 떨어졌네? 실제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뭐 주식상 올라가더래. 주식상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런데 이 논리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 미래를 어떻게 보냐가 답이 여기서 나온 거죠. 미국은 결국 이 생산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국은 자기가 생산 안 해서 누가 해서 중국이 했잖아요. 중국이 생산 능력이 제가 비교위에서 2019년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최신 데이터도 있어요. 일단 2019년에 중국이 제조 생산이 4.5조 달러. 미국이 2.3조 달러예요. 거의 2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거의 6조 돼요. 더 커졌어요, 격차가. 그러니까 전 세계 물건 누가 만들어요? 이 생산을 누가 해요? 중국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딱 봤더니 돈을 금융 안 하니까 이게 폭탄이란 말 계속 할 수는 없고. 근데 생산 아무리, 와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자. 아메리칸 퍼스트 제조 회기 언제부터 해? 오바마 때부터 했어요, 이거 사실은.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미국은 주식상에 투자하는 게 돈이 더 빨리 오니까. 누가 제조업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또 미국 노동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맨날 로조 말을 안 들어. 근데 누가 사람을 모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물류 스트레스 누가 그 힘들어하고 주식 투자에 투자하면 100% 주식이 올라가는데 100%인데 1년에 수익률이 적어도 10% 20% 보장인데 누가 생산해요? 안 먹혀요. 미국이 제조가. 이 논리를 아니까 눈이 확 밝아졌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완전 와서 다 여기서 해라라고 더 강하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미국이 극단의 조치 취하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이번에 오겠는지 모르겠지만 2기가, 어쨌든 1기 기간에는 해외에 있던 애들이 들어오면은 모든 걸 면제. 세금 다 면제. 결국 세금을 확 다운시키고, 우대해주고, 오면은 무조건 그냥 누구 오든 그냥 오면은. 바이든은 보조금 정책 취하는 거죠. 그 미국이 중국을 제일 많이 욕하는 게 뭐네요? 보조금 했다고 욕하는 거잖아. 웃기는 게 미국이 중국이 제일 욕하는 게 보조금 준다고 욕하고 공평한 경제하는데 지금 자기네 하고 있어. 자기네 욕하면서 중국 수법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래가 한눈에 팍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 미국 경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그동안 해왔던 그 금융내에서 돈을 버는 모델이 예.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예. 이제 요 실물 예. 경제 쪽에서 예.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히냐 이거죠. 먹히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예. 관건이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교수님의 그 예. 세미나를 통해서 예, 제가 자세히 왜냐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